경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경제가 지금 바닥 찍고 괜찮아졌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은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리가 낮아질 거여서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경제 위기 때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한 번 가지고 경제 위기 때는 금리 낮추니까 집값 오른다, 이건 완전 개소리인데, 그러면 경제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추경호 총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 시작의 초입 단계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고,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다는 소리는 아직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대중국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감소폭이 나오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더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무역 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무역 수지 현황부터 봐야 되겠죠. 무역 수지가 3개월째 나타내고 있는 건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수출도 감소하고, 그런데 수입이 더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요,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화가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다 라고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1년 전보다 기저효과가 떨어졌다. 왜냐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기고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시기인데, 요 떨어지는 시기에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저효과가 사라질 만큼 석유류의 하락폭이 전보다 많이 줄었죠. 이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40%씩 감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즉 내수 경제가 좋지 않다. 그래서요, 무역 수지가 적자 나는 것보다는 물론 흑자 나는 게 좋지만 불황형 흑자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경제가 저걸 가지고 지금 회복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수입 가격은 줄어든다. 이게 나타낸 바가 뭐다? 수입이 줄었다. 수입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바로 가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업을 통해서 자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소비자에게 가게 되죠. 즉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바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면은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잡히고 금방 금리 하락한다 라고 말하는 부동산 상승론자들, 그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물가가 이게 되게 짧게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작년에 엄청 막 6%, 7%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막 2%, 3%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선동하긴 좋겠죠.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보면은 그냥 마냥 믿는 건데요, 물가가 당분간 잡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거를 급격하게 회수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회수를 하는데 회수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상황까지 벌어져요? 일부에선 금리 올리면서 일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잡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펙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계속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작년처럼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이 나오진 않는데 고물가 장기화가 될 것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2%대 물가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를 3%로 높여 잡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물가가 지속이 될 것이란 소리다. 지금이야 좀 낮아 보이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인데 기저효과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지금 금리 올리다 멈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수경기가 침체가 돼요.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국가에서는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국가 총수입 부족분 추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세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번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고 양도세 인하하고 보유세 인하해서 세수 감소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세수가 감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인한 세수 감소폭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하 조치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소비를 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기업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도 돈을 못 벌고, 그 다음에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죠. 수입이 줄면 소득세도 덜 내도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세 감소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40조 7천억 줄어든 것 중에서 43조 4천억이 국세니까 딴 데서 어느 정도 내더라도 국세가 더 많이 까먹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자, 마이너스 통장 혹은 대출 왜 늘려요? 국가 적자가 심화되니까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국가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 자영업들 상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그걸 또 정확히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내수 경기 침체가 됐냐 안 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통화 승수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보통 100조를 쓴다. 그런데 경제 효과가 85조가 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경제가 망가져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가 지금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건설에 1조 원을 지출을 한다. 그러면은 건설사 뭐 이런 데다가 1조를 지출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또 뭐 어느 정도 수익 남기고 뭐 고용해서 한 4천억씩 쓴다. 여기서 또 막 사람들 고용, 여기 또 고용.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풀었는데 왔다 갔다 20번을 하게 되면은 요게 경제에 나타내는 효과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때 통화승수가 20이 된다. 그래서 통화승수가 많이 나올수록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소리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정부 지출 1년 뒤 승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는 0.85, 투자는 0.64, 3년 뒤에도 소비는 0.91, 투자는 0.86.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를 하라고 1조를 풀면은 3년 뒤에도 9,100억 원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 1조를 풀었는데. 그만큼 통화승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에요. 통화승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통화승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풀었던 돈이 사라지진 않아요. 원래 100조 정도의 시중에 돈이 있었는데 10조를 더 풀어서 110조가 됐어요. 그러면 이 10조를 다시 걷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통화승수가 20이어서 100조가 풀려 있어도 2000조의 효과를 냈다면 이때는 통화승수가 10으로 떨어져서 1100조의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2000조에서 1100조로 줄어드는 거죠. 이럴 때 화폐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통화승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높게 나오죠. 지금 시장 가서 사봐요.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시장 가서 뭐 산다고 해봅시다. 싸요? 엄청 비싸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왜 그거밖에 안 나오냐? 돈이 안 돌아서. 미국이 금리는 훨씬 더 높은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걸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가 뭐다?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0%대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경제 상황 자체는 디플레이션인 상황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디플레이션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을 했다. 그런데 돈 벌 기회입니다 라고 꼬드기는 인간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돌지 않고 기업들도 상황이 좋지 않죠. 내수든 수출이든 기업들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취업자 수가 26만 8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청년 취업자는 10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우리 청년 취업자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60세 이상 제외하고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청년층도 청년층인데 지금 40대 취업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남자 취업자가 또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취업자들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남성 취업자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즉, 뭐예요? 40대 남성이 보통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아이를 낳거나 기르거나 할 때 보통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40대 남성이 한창 돈 벌 때였죠. 그때 아이들 키우고. 물론 그때쯤에는 또 맞벌이해서 취업해서 뭐 육아휴직 내고 다시 취업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40대 남성이 저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가계 소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여성이 많이 고용된다. 60대 이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각해봅시다. 일하시는 것들이 보통 어떤 일들인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기축기준을 상당히 지속하고 기준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도 제시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은 매번 금통위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 또 나왔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바로 전에 미국에서 9월 금리 인상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이죠. 11월에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인데도 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길다는 소리죠.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인하되는 시기가 한참 멀었는데 채권금리가 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이 거품 집값이 버티겠어요? 10.5년 KB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 PIR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통계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KB 통계에서도 믿을 수 없는 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022년 11월에 PIR이 갑자기 통계 개편으로 5.9년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거죠. 자, 한국은행에서 지표를 썼는데 어디 걸 썼다? 넘베오 주장을 인용했다. 저희가 예전 넘베오 PIR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KB랑 차이 난다고 뭐 잘못된 지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을 되던 유튜버들이 있어요. 맨날 집값 오릅니다 집 사세요 하면서 사람들 꼬드기면서 그걸로 돈 벌어 처먹던 인간들. 근데 한은에서 넘베오를 썼어요. 저희도 넘베오 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KB랑 넘베오랑 PIR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 책정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왜 넘베오 자료를 들어다 썼느냐. 왜냐하면 넘베오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도 잘못했지만 다른 나라 것도 좀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같은 그걸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좋다. 그런데 넘베오가 지금 우리나라 PIR이 26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중앙값 보면은 80개국의 중앙값은 11.9배.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우리랑 비슷한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일본 10.3, 이탈리아 9.7, 스페인 7.8, 그리고 아시아 국가이면서 높은 인구 밀집으로 유명한 대만 20.1, 싱가포르 15.5를 가뿐히 제낄 정도로 굉장히 높다. 이 거품이 안 빠지는 게 말이 되냐? 경제 붕괴 됐을 때. 자, 항상 금융위기가 어떻게 오냐면요. 자산이 거품이 생겨요. 자산 거품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죠. 우르르 몰려가서 대출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저금리나 뭐 이런 대출의 완화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린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은 경제가 돌지 않고, 경제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엔 또 물가 이야기 아까 드릴 거지만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당연히 과잉된 심리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산 붕괴가 일어난다. 그 자산 붕괴가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생긴다. 항상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자산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 붕괴 때문에 금융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경우가 태반이었지. 우리나라가 터지기 전부터. 91년도에 일본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IMF는 멕시코부터 터졌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에서 먼저 터졌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와 공급 과잉이 폭락의 조건이었다. 금융위기는 3번 다 터졌었고 공급 과잉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집값, 부채와 대출 구조의 특수성만으로 버블 붕괴를 단정할 수 없다. 폭락론이 빗나갔다. 지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고 일시반등이라고 그랬죠. 2008년은 그래도 거의 한 1년은 데드캣 바운스 났어요. 지금 몇 달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폭락론이 끝난 이유, 지금이 마지막으로 부추길 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속을 거예요 또? 저런 말에 속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저렇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락론 틀렸다, 집값 오른다. 왜 내가 집 하나 사가지고 부자 돼서 굉장히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런 말에 속아. 근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보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속지 마셔라. 귀족 같은 삶을 살려고 했다가 귀하지 않는 나머지 삶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